저는 지금 현재 국회 이완영 의원실에 보좌관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보좌를 하면서 국회 경험도 좀 꽤나 많습니다. 몇 년 하셨어요? 제가 국회 정부까지 하면 한 20년 이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보좌관 생활 20년? 예. 보좌관 생활은 제가 15대 때부터 했으니까요. 그리고 거기 끝나고 노사정위원회 제가 또 11년을 가 있었습니다. DJ 정부, 노무현 정부, MB 정부 때까지 노동 정책을 다루는 지금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서 또 전문위원 겸 또 비서관으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 측하고 국회 측을 다 합치면 20여 년이 되는데 거기에서 정책이 이루어지고 또 제가 정책위 의장님을 모시고 있었거든요. 15대 때. 그때에 또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근거리에서도 봤고 또 정책 보좌를 하면서 국회에서 제가 정책의 협의라든지 정책 결정 과정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봤기 때문에 이 책에 제가 언론에 미친 재난안전사고 현장과 안전수칙이라는 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예, 책을 제가 만들게 된 동기는 본격적으로 이건 이러면 안 되겠다는 게 제가 환경노동위원회 19대 때 2012년 9월 27일일 겁니다. 그때가 구미 사공단에서 불산가스 누출 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고 났을 때 작업 근로자가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는데 그때 제가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하고 또 대구 노동청을 통해서 계속해서 현장 사고 원인이 뭔지 대책이 뭔지 그걸 파악을 했는데 그 당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구미시에서는 공무원들이 단 한 명도 화학 사고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노동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러면 안 되겠다. 위기 관리 시스템이 이렇게밖에 안 될까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찰나에 또 그 다음 해에 가스 불산 사고 누출이 화성, 삼성 반도체에서 또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제가 환노위 있을 때 현장에서 상임위도 또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SK 하이닉스 반도체에서도 또 무슨 가스 누출 유사한 이 환경 오염 사태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현장을 가서 또 상임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그러니까 2018년도에 9월 달에 또 삼성 반도체에서 사고가 또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이 책을 본격적으로 쓰게 된 게 그 해가 넘어가고 이러면 안 되겠다고 준비하면서 재난사고에 대비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 침몰 사고 참사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 사건이 발생이 되고 저희 의원님이 국정조사특위위원으로 가면서 제가 정책 보좌를 하면서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에 참여하면서 밤을 새고 1시, 2시, 새벽 3시에 끝날 때도 있고 이래서 계속 뒤에서 배석하면서 제가 이건 아니지 않냐 하는 그때 정말 제가 이 뭔가가 가슴에 웅크하게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도 있지만 이건 대한민국이 앞으로 선진국으로 간다면은 정말 제대로 된 재난안전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거를 앞으로 미래를 봐서 두 번 다시는 안 일어나야 되지 않냐. 제발 소일구라도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뒷전이고 정쟁으로 가고 이게 촛불로 가서 정권 퇴진으로 가고 탄핵으로 가는 게 너무 이건 아니지 않냐 해서 그때부터 그럼 제가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 70년 동안에 그러면 재난안전사고 난 거 자연재해든 인적재해든 그 다음 산업 현장의 재해든 제가 연도별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안전사고의 참사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대형 참사는 우연의 일치가 없다. 사전에 이미 유사한 사건들이 여러 번이 있고 이렇게 해서 대형 참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미국의 1920년부터 31년도, 1931년도에 윌리엄 하일리 법칙이라고 하일리 법칙이 딱
정확히 떨어지는 게 소름 끼칠 정도로 제가 찾아낸 거죠. 그래서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큰 사망 사고나 대형 사고가 나기 전에 29번, 29라는 거는 경미한 사고가 또 나고, 경미한 사고 이 부상을 당하지 않았지만 300번의 유사한 사고가 날 뻔한 이런 일이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를 발견하면서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유형별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유사한 사고들이 대형 참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제가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대한민국 재난, 그때는 이제 선박 사고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적 재난 난 거부터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1993년도 10월 10일 날 서해 회리호 사건이 납니다. 그때도 배가 침몰하는 사고인데요. 정원이 241명입니다. 그런데 정원 오버해서 과정원으로 144명이 더 승선을 하는 거죠. 그리고 화물 과적도 되고 또 낚싯배하고 진도 막 오버해서 실었습니다. 그때 또 기상도 좀 안 좋았고요. 또 그날 이 선장님의 판단이 의해 가지고 좀 풍랑도 좀 일고 이러는데 배가 가다가 좀 질러 가다가 폐 어구 어망에 프로펠러가 이렇게 감겨 가지고 침몰하는 사고입니다. 그때 뭐 아마 구명조끼만 입었어도 다 뭐 거의 생존할 수가 있는데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때 사망자 숫자가요 292명입니다. 정확하게 292명이 돌아가시고 참사를 당하고 70여 분이 부상도 당하고 이러셨는데, 세월호 국정조사를 제가 특위에 참여하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54일째에 안중근이라는 학생이 선체 밖에서 인양이 됩니다. 그때가 292명입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제가 이 기록을 찾아서 쓸 때까지가 292명입니다. 정말로 소름 돋치게 그 숫자가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이걸 정말 국민들한테 한번 밝혀야겠다. 다 지금은 세월호가 뭐 때문에 일어났는지 아마 다 잊어버리고 없을 겁니다. 그때 대충 뭐 배가 가서 침몰돼서 뭐 어떻게 됐다? 뭐 잠수함이 박았다? 뭐 어떻게 자연이 어떻게 됐다? 뭐 온갖 루머가 많았지 않습니까? 사고가 났으면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하고 앞으로 향후에서는 대한민국의 안전 시스템이나 재난 안전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또 부족했던 부분들을 권역별로 어떻게 심해 잠수나 특수 임무할 수 있는 이러한 장치들을 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했어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도 그때 참석했지만 7시간 무슨 뭐 시간에 뭐 했냐, 무슨 스캔들이 있은 거 아니냐, 성형외 수술한 거 아니냐, 무슨 주사 맞은 거 아니냐, 뭐 이상한 쪽으로만 계속 흘러가서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그 숫자는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푼다면요, 292라는 숫자가, 저는 이렇게 이 안타까운 참사를 당했는데 그것도 두 번이나 292, 9천을 떠도는 이 영혼들이 대형 참사에 통곡을 하는 이렇게 울부짐을 제발 대한민국 국민들 좀 알고 재난 안전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이 좀 제대로 좀 알아라고 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통곡을 외침을 대한민국 국민들과 재난 안전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에서는 다 그냥 지나간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아마 이야기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서해 회리호 사건의 그 내용이요, 첫 번째 선장님의 그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개인적으로 간 거죠. 두 번째 기상도 안 좋은데 그냥 계속 무리하게 간 겁니다. 그 다음에 과적을 했죠. 그 다음에 정원보다 많은 인원을 태운 겁니다. 그리고 화물 과적에 고박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쓰러지니까 짐이 다 간 겁니다. 세월호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상이 안 좋은데 안 가면 됩니다. 인천항에서 유일하게 세월호만 떠난 겁니다. 그리고 선장의 비도덕성과 그 책임감 없이 혼자 도망가고 그 직원들이 다 얼마나 무책임한 겁니까? 그리고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나 시스템 부재고요. 그리고 똑같이 서해 회로처럼 또 고박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돼서 그 실었던 철근이나 화물이 그냥 다 썰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기울어지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평형수 물을 채워야 되는데도 더 부족했던 부분이 더 많은 것도 있겠지만,
정말 이 경제적인 논리만 따지다 보니까 아마 그런 큰 대형 참사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 세월호 때 보시면 세월호 선장이 그때 조사를 아마 보면 한 달 급여가 아마 뭐 연봉이 270만 원 정도 내외 됐을 겁니다. 그리고 17명 중에 약 한 12명이 다 그냥 단기 계약직 직원이었습니다. 그걸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4개월에서 12개월간 1년씩 이렇게 계약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애정을 가지면 재난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냐 하는 그런 게 참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참사들이 20년 전에도 그렇게 일이 났고요. 제 책의 37페이지하고 111페이지에 보면 사고 경위를 보면 소름 돋을도록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서해 베리오 사고가 나고 바로 1년 14일 만에 1994년 10월 24일 날 충주호 유람선 사고가 또 납니다. 거기도 정원이 127명인데 134명, 17명 정원 오바인데 그 사고 나서 또 한 30여 명이 또 참사를 당합니다. 불과 1년 만에 똑같은 사고가 또 납니다. 그것만 납니까? 세월호 나고도 1년 만에 또 낚싯배 사고 나죠. 돌고래 또 뭐 영흥도 낚싯배 사고 뭐 수도 없습니다. 벌써 한 6, 7건 이상이 났습니다. 국민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러한 사고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또 그때만 모면하면 또 끝납니다. 그리고 뭐 의정부 화재 사고, 아파트 뭐 이런 사고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타깝게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이것도 유형이 똑같습니다. 제가 뭐 유형별로 이렇게 해봤지만 옛날 수십 년 전에 일어났던 유형하고 거의가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전기합선으로 불이 나면 그 다음에 샌드위치 판넬에 불이 붙습니다. 샌드위치 판넬에 두꺼운 또 스펀지에 그 스티로폼에 불이 나면 유독가스 해서 그냥 또 가스 마셔서 다 사망하고 거기에 화재 경보기가 안 울리고 그 다음에 스프링쿨러 안 됩니다. 이게 그냥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만약에 그러한 검사를 제때 가서 해서 정말 안 됐을 때 소방관계청이나 시군구에서 가서 공무원들이 정말 사명감 갖고 제대로만 짚었더라면 아마 괜찮을 거고요. 대한민국에서 교육이 부족한가요? 교육은 안전재난 교육을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굴 탓하겠습니까? 정부를 탓하거나 절대 아닙니다. 본인들, 저 역시도 저부터 안전불감증 해소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킨다면 대한민국의 재난안전에 관련해서는 8, 90%는 예방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날 그 제천 화재 사고도 아마 직원들이 이 재난안전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만 교육이 됐더라면 그 어두운데 길을 모르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은 비상구에 뭐 적재물을 씌워놓거나 타올을 채워놓거나 이러니까 유독가스가 번지면 바로 갑니다. 그리고 어두웠을 때 비상구가 어디입니다. 어디로 대피하십시오. 피난하십시오. 이렇게 누구라도 좀 했더라면 그렇게 많은 또 29명, 30명이라는 그런 또 참 안타까운 목숨을 잃지도 않을 뿐더러 참 안타까운 게 많죠. 그리고 일선에서 정말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우리 소방관님들도 제대로 된 상황 판단이 참 중요한데 또 요 구조자가 있고 또 그 당시에는 목욕탕에 여탕에 사람이 많았지만 참 깨고 들어가기도 갈등도 많았었을 거예요. 그때 아마 유리창만 깨고 가서도 그 많은 인원은 참 구출할 수가 있었는데 그 앞전에 뭐 3층에서인가 4층에서 요 구조자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먼저 구조하라라고 가는 바람에 좀 상황 판단도 없잖아 있었는데 그는 뭐 절차에 따라서 행동 원칙을 했기 때문에 뭐 어쩔 수는 없는데 상황에 대한 어떤 컨트롤 타워가 어디 없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재난이 나면 현장에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버스 자살 테러나 지하철 테러 이후에 계속해서 수년간
재난안전 시스템에 대한 매뉴얼을 다 업그레이드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재난 사고가 나고 테러가 나도 바로 1시간 반, 2시간 안에 전원 구출하고 전원할 수 있었던 게 선진국에서는 이제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바로 현장에서 가장 잘하는 현장 중심으로 바꾼 겁니다. 우리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세월호 때도 재난 사고가 났을 때 보고하는데도 아마 8단계에서 10단계 거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 시에 그렇게 빨리 현장까지 전달이 되겠습니까? 보고 체계에 그거 준비한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제가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난안전 시스템이나 이런 교육은 어릴 때 아마 제 생각인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1년에 한 학기당 30분씩만 제대로 강의한다면 이 아이들이 6학년 또 거쳐서 중학교, 고등학교 간다면 아마 대한민국도 이제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선진국이 되리라고 봅니다. 정 안 되면 제 이 책 화보만 봐도 아이들에게 경각심도 줄 수가 있고요. 도움이 꼭 되리라 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이제는 우리가 100년, 200년이나 100년, 1000년을 내다봐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설마 대한민국에서 설마 일본에서만 지진 나고 이랬지 이웃에서 대한민국에서 지진 날이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2016년도 9월 달에 우리 경주 대지진이 나고 지진이 나니까 얼마나 우왕좌왕했습니까? 그리고 2017년도 11월 15일 날 수능 하루 전날 지진이 나서 수능 시험도 일주일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우왕좌왕을 했습니까? 대처를 안 해봤으니까 남의 나라 거다 생각만 했지 조금 더 이래 했으면은 준비를 했더라면 예방 차원에서도 좋았을 텐데 지금도 아직도 치유가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만은 마음에 이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K-세이프티 운동으로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부터입니다. 이 책을 저자인 저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부터 안전불감증 해소하고 이 안전불감증 해소하지 않으면요. 대한민국 절대로 재난안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8, 90% 예방됩니다. 우리 아이들이나 저부터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 문자 보내는 거 운전할 때 하지 말고요. 횡단보도 도로 걸어갈 때 이거 안 하시면 됩니다. 하게 되면 좀 서서 그냥 확인하고 걸어가시면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만 지켜도 재난 안전사고 예방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에서 정책 보좌를 하면서 정책 위반자분들께 또 행정부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산도 제가 다뤄봤습니다만 OECD 국가 중에서 선진국, 미국, 일본이나 유럽이나 선진국은 재난 예방 예찰하는데 예방에 이 예산을 65%, 70%를 씁니다. 대한민국은요. 사고가 나고 재해가 나고 소 잃은 다음에야 그때야 이제 예산이 거의 70%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또 다음 해에 태풍이나 또 뭐 이렇게 자연재해가 오면 지난해 하다가 또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돈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십 년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자연을 이길 수는 없지만 우리 실패의 역사를 교훈 삼아서 제대로 대처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정책도 필요하고요. 예산 집행도 이제는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농해수에 있으면서도 구제역이나 AI 조류 독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살충제 계란 파동이라든지 오리 같은 거 이 겨울만 되면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구제역도 마찬가지고 예찰 예방만 잘 좀 했더라면 괜찮은데 이거 보상하고 살처분하고 보상금이 수천억에서 몇 조가 또 날아갑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반복되는 일은 이제는 조금 우리가 발상에 전환도 하고 정책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안전하기 위해서는요. 저부터 안전불감증 해소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키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키면요. 대한민국 재난안전에 대한 선진국 꼭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